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위대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2. 한국의 아이언맨. 3. 난공불락 국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군대는 어떤 국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병은 군대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보병은 지상에서 전투를 벌이는 군인으로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보병은 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국가에서도 보병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병은 군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병의 임무와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미 해군이 개발하려던 꿈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의 한계로 5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완성시켰는데요. 한국에서는 당시에는 꿈도 못 꾸던 무기들이 이제는 비로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군인들이 아이언맨으로 변신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듯한데요. 한국이 추진 중인 아이언맨 전투병 사업. 과연 한국군은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지스함,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무기 등등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많지 않아도 현대전에서 승리를 확정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전쟁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병사입니다. 병사가 없으면 전투기도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병사가 없이는 전차도 무용지물이며 병사가 없으면 미사일을 발사시키는 버튼도 누를 수 없습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나 25전쟁과 같은 예전의 전투에서 병사, 즉 보병의 역할은 거의 전부와 같았죠. 어쨌든 승리의 표시는 보병이 꽂는 깃발 하나로 증명됐으니까요. 해군의 제해권과 공군의 제공권, 현무와 같은 탄도미사일의 위력, 토마호크 미사일과 같은 순항미사일의 정밀함이 중요하다지만 최종적으로 적지를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은 보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각국의 군대는 어떻게 하면 보병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병이 사용하는 무장의 발전을 꾀했습니다. 1960년대 미 해군은 근력 증강 로봇을 생각해냈습니다. 흔히 로봇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인지기능이 있지만 근력 증강 로봇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움직이는 동작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령 인간의 힘으로 들 수 없는 포탄이나 무기를 옮기고 무거운 군장과 무장을 착용한 상태로 수백 킬로미터를 행군하거나 시속 50km로 달려도 지치지 않는 소위 인간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주는 슈퍼보병을 계획했었죠. 현재는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기술력이 완성됐고 머지않은 미래에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어벤져스를 본 분들이라면 아이언맨의 전투 능력에 의심을 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인간일 때는 별다를 것 없었던 남성이 아이언맨 수트를 입는 순간 하늘을 날고 폭탄을 맞아도 멀쩡하며 상상도 할 수 없는 파워를 과시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군 역시 육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아이언맨 전투원 사업을 실행 중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워리어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국방부는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워리어는 말 그대로 전사를 의미하는데 개인 전투원의 전투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그들이 착용하는 전투복, 장구류, 장비를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90 장비를 최첨단으로 바꿔 전투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죠. 사실 육군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전투력이 낙후돼 종종 웃음거리가 되곤 했습니다. 해군은 전 세계 트렌드에 맞게 최첨단 이지스함을 건조하고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보였고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거나 KF-X 전투기 사업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를 제작하기 여념없는데 육군은 6월 25일 때나 지금이나 벌반달을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차나 야포 등의 무기체계는 K2나 K9 자주포 등으로 교체됐지만 전투 방식이나 전술에는 큰 변화가 없었죠. 여기에 더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육군 병력도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의 병력의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워리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5가지 게임 체인저를 발표했는데 전술탄도 미사일, 전략기동 군단, 드론복, 특임여단이 그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워리어 플랫폼인데요. 현재 보병의 전투 장비는 불에 쉽게 타버리는 전투복과 무거운 방탄복, K2 소총, 그리고 일반 전투모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로는 전쟁에서 전투원끼리 협조할 수도 없고 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간도 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개인 능력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는 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병력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파악한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기획했는데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한 전투원을 하나의 강력한 무기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육군이 목표로 세운 플랫폼은 피복 10종, 장구류 10종, 전투장비 13종으로 구성되는데 2026년에 최종적으로 일체형 전투체계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일체형 전투체계는 모든 장비가 일체화되어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기 스마트 소송 헬멧과 연동되는데 드론이 적의 동태를 파악해 위치를 전투원에게 헬멧에 달린 안경에 보여주면 전투원은 그 방향으로 소총을 겨눕니다. 그럼 소총의 관역에 표적이 자동으로 조준되고 표적과 관역이 일치할 때만 소총이 발사됩니다. 또한 이렇게 발사된 탄환은 유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사일처럼 표적을 따라가 명중시켜요. 일반 소총이었다면 개인의 사격 능력에 따라 명중률이 달라지지만 현재 개발 중인 소총은 다소 사격 실력이 부족해도 알아서 표적에 명중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작전과 소총으로는 언덕 너머의 적은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일체형 헬멧은 모든 적의 정보를 전투원과 공유하기 때문에 적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지능적인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의 전략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전투원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탄복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방탄복은 불에 약해 쉽게 불이 붙지만 현재 개발 중인 방탄복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방탄복과 한 세트로 구성되는 생체인식 전투복은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보호색으로 자동적으로 위장이 가능하며 생체 신호를 감지해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과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현재 북한군이 다량으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생화학탄에 대한 방호 기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인간 신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해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재착용이 가능한 이 장비를 착용하면 평소 자신의 근력보다 50kg 이상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고 더 빠르게 더 오랫동안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체력 소모가 전혀 없으므로 장시간 행군이 가능한데 현재 한국은 이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둔 상태라고 하죠. 만약에 여기까지 성공해내 보급된다면 한국군 보병 한 명 한 명이 아이언맨과 같은 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총 3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현재의 장비를 보완해 보급하고 2단계는 개인전투 체계를 동합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한양대학교 및 한화에서 동합형 전투체계 개발을 끝마치고 시험 제작이 시작됐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일체형 개인전투체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5년 내에 완성시키고 2026년부터 특임여단을 시작으로 기동군단, 공정여단, 특전사 및 수색대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대들은 전쟁 초기 적진에 침입해 은밀한 작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급된다고 하는데요. 3단계 최종 모델은 전투원마다 최대 6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한 명이 3, 4명의 전투력을 가지게 되는 만큼 병력 감소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등 선진국에선 이미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워리어 플랫폼 외에도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5대 게임 체인저 중엔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미 고정청으로 개발이 완료된 이 미사일은 사거리 160km의 오차 범위가 고작 2m로 매우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국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열압력탄이 장착되어 있어서 발만 명중시키면
연결된 갱도는 전부 무력화됩니다. 열압력탄이란 탄두의 재래식 폭약이 아닌 가연성 액체나 분말 형태의 고체 연료로 채우는데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탄두 속의 액체나 분말을 반경 수백 미터까지 분산 배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산된 분말을 점화시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키는데 화약으로 폭파되는 폭탄보다 더 오래 더 넓은 반경을 무력화시킵니다. 또한 폭발 순간 주변의 모든 공기를 흡수함에 따라 초고압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동굴과 벙커, 건물 속의 적들이 거의 전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명적인 살상력을 보유한 탓에 인권단체들은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만약 이 미사일이 사용되면 한 방으로 북한 갱도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캔들을 우선 확보할 계획으로 밝히면서 실전 배치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흔히 전쟁터의 꽃이라 불리는 보병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승패를 매듭짓는 주인공이었습니다. 도보로 행군하고 싸우는 전투병을 의미하는 보병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뽐내며 개개인의 전투력은 미약할지언정 그들이 응집했을 때 그들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차원에서 KF-21 복자형 CJ 4호기가 발작 버튼을 제대로 눌렀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응이 아주 재밌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은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 스텔스기도 아닌 4.5세대 KF-21이 뭐가 대단하냐고 비웃고 있습니다. 참 자신만만한 태도인데요. 그러면서 정작 뒤에서는 그토록 자랑하던 6세대기 개발을 포기하겠다며 분탕질을 치고 물을 흐리는 바람에 영국의 공개 저격까지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과 중국은 부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KF-21이 이미 스텔스 능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스텔스 기술의 현주소와 망조가 제대로 낀 일본 6세대기 개발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었던 일본이 사업을 제대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당초 일본은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 성장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말 그대로 세대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6세대기 개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아직도 자신들이 전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뒤늦게야 혼자 개발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슬금슬금 영국, 이탈리아의 동반 6세대기 개발 프로젝트 GCAP에 합류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의 KF-21이 5세대 스텔스 성능은 물론이고 독자형 CJ기까지 성공하면서 6세대 개량의 가능성까지 비추자 일본의 원대한 계획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일본은 이제 와서 GCAP에서 하차하겠다며 온갖 분탕을 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이 개발 포기 같은 허튼 생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공개 저격할 정도인데요. 그도 그럴 게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GCAP을 하차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을 영국과 이탈리아가 둘이서 감당해야 합니다. 일본으로서도 죽을 맛일 텐데요. GCAP에 참여하기 전 일본의 6세대기인 F3 개발 비용은 무려 50조 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 예산도 줄여보고 기술도 좀 훔쳐보고자 GCAP에 참여한 건데요. 그런데 세 나라가 합쳐졌다고 6세대기 개발이 쉬워지리라 생각한 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GCAP은 희망 초급 배치만 무려 2050년인데요.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선진국들과 힘을 합치면 6세대기가 뚝딱 만들어질 것이라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내 군사 전문가들조차 GCAP의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했습니다. 애초에 일본이 개발한 4세대, 4.5세대기 F2는 기껏해야 F-16의 카피품 소리나 듣는 주제에 가격은 3배가 넘습니다. 또한 영국이 EU에서 함께 만든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생산 중단 위기가 있었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전투기인데요. 냉혹한 얘기지만 대한민국과 다르게 4세대, 4.5세대기도 제대로 만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봐야 별다른 성과를 낼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아무리 잘해도 5세대의 벽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이라던 일각의 부정적인 시선을 비웃듯이 스텔스 기술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이라는 건 결국 아주 간소화하면
레이더 전파를 수신기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박쥐가 초음파로 어둠 속에서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과 같아서 전파의 송수신을 방해하면 속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최초의 스텔스기인 F-117 나이트호크는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튕겨내기 위해 직선 형태의 희한한 외형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F-117에 담긴 최첨단 기술보다 다림이라는 별명이 더 기억에 남는데요. 하지만 스텔스 설계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현대의 스텔스기는 곡선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레이더를 수신기와 다른 방향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KF-21 또한 레이더 탐지되는 크기, 즉 아시즈에서과 시험을 이용해 스텔스 발현에 가장 최적화된 형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은 각 두 개의 수직 및 수평꼬리 날개 모두 접히탄 형상으로 설계하고 다이아몬드 모양의 주익은 아시즈 값을 낮추는 최적의 형태입니다. 또한 복스 모양의 공기 흡입구나 반 매립식 내부 무장창 등은 이미 80% 이상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탐색 개발 당시 전투 효과 분석 결과 KF-21은 F-16 대비 4.1배, FA-18이 F 대비 1.2배의 공대공 임무 효과를 기록했고 F-16C 대비 1.3배의 공대지 임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개발진들조차 KF-21을 보고 4.75세대, 4.9세대라고 부를 정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수십 평방미터의 전투기가 아니라 축구공이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는 데에 더 가까운데요. 이것 자체가 레이더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를 바꿔 말하면 레이더의 위치에 따라 아시즈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전투기의 스텔스 영상은 정면에서 가장 작은 아시즈가 도출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측면이나 후면은 레이더에서 포착하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적의 레이더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형상만으로는 스텔스 성능을 보유했다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스텔스 전투기는 형태뿐만 아니라 전파를 흡수하는 일종의 스텔스 페인트를 발라야 합니다. 일명 RAM이라는 보류인데요. RAM은 흑색 탄소 분말 또는 미세철 입자를 함유하고 있어서 레이더 전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RAM이 전파를 흡수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이상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대한민국은 2014년부터 메타물질 연구에 무려 90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게 메타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파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더 전파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RAM보다 무려 4배나 넓은 레이더 주파수에 전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의 모든 파동은 주파수에 따라 그 종류가 구분되는데요. 일례로 빛은 약 430-790Thz의 주파수입니다. 반면 레이더에 사용되는 전자파는 주로 140GHz의 비교적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는데요. RAM이 해당 주파수의 파동을 흡수한다면 메타물질은 그보다 훨씬 폭넓은 대역의 파동까지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군사 분야의 메타물질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파동에너지극한 제연구단은 잠수함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해저용 스텔스나 적외선 카메라를 속일 수 있는 보병용 스텔스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투명 망토를 장병들에게 보급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대한민국의 메타물질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관련 특허만 해도 국내에서만 무려 364건에 달하고 해외에서도 165건이나 취득했는데요. 이런 기술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군사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사실상 KF-21이 이미 스텔스 성능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미 전세계 전투기 추세는 6세대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KF-21이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전투기라고 폄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6세대기는 고사하고 정작 제대로 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합니다. 러시아, 중국은 자신들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성능 논란에 휩싸인 이도 저도 아닌 물건일 뿐인데요. 현재 6세대기를 시도하는 많은 나라들은
한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6세대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가능할 리 없는데요. 반면 대한민국은 5세대의 아성을 허물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하려다 기술력이 부족해 포기했던 페이퍼플랜 미사일을 한국이 현실화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F-35 40대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미사일 단 한 발로 끝낼 수 있도록 사실상 핵무기나 다름없는 수십 킬로미터의 살상 반경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포기한 걸 한국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미 완성 직전 단계까지 개발하고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만들어봐도 되겠냐고 국방부에 건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게 할 미사일의 개발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국방학술대회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 탑재형 장인 유도로켓 개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공개됐었습니다. 본 논문에는 국가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탑재형 지능형 유도자탄의 시험 및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폭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하나로 합친 무기체계로 목표물 상공에 도달한 탄도미사일의 탄두에서 자폭드론 여러 대가 분리되어 상공을 배회하며 목표물을 추적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에서 내년부터 소유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현재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 능력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포착하여 타격하는 킬체인 작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한국의 킬체인 작전에 대응해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고 있으며 열차에 탑재되어 이동하는 미사일 발사대까지 등장했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저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까지 등장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타격하는 일이 더욱 난해해졌습니다. 결국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의 타격체계 역시 한 차원 새롭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대는 위치를 파악하고 공격에 나선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발사 지점에서 이탈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는 유도 미사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었습니다. 북한이 쓴 ICBM이 화성 17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화성 17형은 이동식 발사대 텔로 쏘아올린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사일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하고 최대 15,000km의 사정거리로 남미를 제외한 지구전 지역을 타격 가능한 괴물 미사일로 킬체인 작전의 제일 목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은 F-35를 출격시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모의 표적을 정밀 유도 폭탄 GG-12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이 F-35를 동원한 타격 훈련을 그것도 영상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를 통해 텔로 언제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쓸 수 있다고 과시하는 북한에게 우리는 최첨단 스텔스기로 너희가 절대 탐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처럼 F-35를 동원한 유도 미사일 공격은 현 시점에서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공격 수단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F-35가 현재 40대 밖에 되지 않으며 스텔스기가 아닌 KF-16, F-15와 같은 전투기로는 내륙 깊숙이 위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타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군은 킬체인 작전용으로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금속으로 된 자탄이 들어있는 특수탄으로 일정 고도에서 폭발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일종의 집속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GG-12처럼 정밀 유도는 불가능하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휩쓸어서 목표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역시 타격 범위가 넓다고 해도 순식간에 발사 원점을 이탈하는 대를 타격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국가연에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GG-12의 정밀 유도긴 그리고 집속탄의 광범위한 타격 능력을 합한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의 개발 계획은 기존의 KTS-SM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정형 발사대와 최근 폴란드로까지 수출된 K-39 천무 다연장 로켓에도 발사 가능한 KTS-SM은 사거리 290km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장사정 포갱도진지나 지하격 낙고, 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특수 열압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개발될 최공형 유도자탄은 탄두에
자폭 드론을 탑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사일입니다. 과거 군비 경쟁이 관계에 달했던 냉전시대에 개발 시도됐지만 페이퍼 플랜에 그쳤던 것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용화에 나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폭 드론의 전술적 효용성이 입증되었는데요. 러시아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 공격에 이란제 자폭 드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키이우 경찰들이 대공 사격을 실시했지만 자폭 드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키이우 시민들은 드론 엔진 소리만 들려도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자폭 드론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푸틴의 공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 자폭 드론의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고 한국은 자폭 드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탄도미사일에 자폭 드론을 실어 날린다는 기발한 발상을 떠올린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이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 유비전에서 제작한 히어로 자폭 드론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X자로 교차된 4개의 주날개와 4개의 고리 날개를 가지고 전기 추진 프로펠러 모터로 추진되며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비행하는 게 가능하며 이스라엘 자폭 드론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경우 작전 범위는 최소 6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공형 유도자탄 미사일은 이러한 자폭 드론 여러 대를 한 번에 목표물 인근 상공까지 빠르게 도달시킨 이후 자폭 드론이 표적을 추적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무기인 것이죠. 이를 위하여 최공형 유도자탄은 방출될 때 충격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장인 유도자탄 안에 총 3발이 탑재되는데요. 내부에 충격 흡수형 완충폼이 채워져 있으며 속도를 줄이기 위한 낙하산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인 유도자탄은 탄도미사일에서 고속으로 방출될 때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전방이 팔각형인 유선형으로 설계되었고 뒤쪽에 꼬리날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일정 고도에 도달하면 탄도미사일에서 보호 페어링을 분리하면서 메탈 에어백을 사용해 장인 유도자탄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장인 유도자탄은 낙하산을 펼쳐 마하 5에서 마하 5까지 감속한 후 다시 운용고도 0.9km에 도달하면 탑재한 유도자탄 자폭 드론 3대를 방출하게 됩니다. 방출된 자폭 드론은 700m 고도에서 날개를 전개한 후 프로펠러를 이용해 비행하며 작전 고도 500m 지점에서 작전 상공을 배회하면서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여 공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ATR 오토매틱 타깃 레커그니션 기능이 탑재된 적외선 탐색기가 장착되어 지상을 관측하여 태를 찾아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탄도 미사일처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격추가 불가능한 속도로 날아들어 유도 미사일처럼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하고 집속탄처럼 한 번에 넓은 범위를 타격 가능하며 드론처럼 목표물을 포착할 때까지 상공에서 배회할 수 있는 궁극의 탄도 미사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13개의 배트릴리언트 엔티 아모르 테크놀로지 지능자탄을 탑재한 어택트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국가연에서 개발 연구 중인 개념과 비슷하게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후 미리 프로그래밍된 목표 지점으로 활공하면서 음향 센서를 통해 전차나 이동식 발사대의 엔진 소음을 탐지해 추적하여 타격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시험평가 단계에서 지능자탄에 장착된 음향 센서가 미군에서 요구하는 탐지 신뢰성에 도달하지 못해 소량 생산 후 프로젝트가 그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된 무기임에도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단에 긴급 배치할 정도로 전술적 효용도를 높게 평가했었으나 그렇다면 그 미국도 실패한 지능자탄을 과연 국가연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 달에 도달했던 아폴로호에 탑재된 컴퓨터의 성능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수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도체 강국인 한국에서 만든 칩을 탑재한 인공지능 미사일의 작전 수행 능력은 90년대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유도자탄 연구는 국가연에서 겨우 15개월 동안 국가연이 보유한 연구자산과 제한적인 사업비만을 사용하여 실시되었지만 장인 유도자탄 방출 시험, 자탄 방출 장치 내 충격성 검증, 고속환경하 장인 유도자탄 방출 성능 확인 등 요구하는 기술적 기능성을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실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방출 시의 생존성, 방출 후의 안정화 및 비행 성능, 낙하산의 감속 성능까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까지 진행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전방 덮개가 분리되지 않아 마지막 단계인 유도자탄 사출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국가연의 개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경우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최공량 유도자탄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것처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북한 내부 사정을 어림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문다는 말이 있지만 방심하지 않은 호랑이가 쥐 따위에게 물릴 리가 없겠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연 연구원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